빠방하이. 봐도 적응 안 되는 심슨 속 미국 문화, 특히 팁을 강요하는 문화는 당하는 순간 고개가 절레절레.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다가 겨우 막고 있죠, right? 오늘은 미국인들이 분리수거를 안 하는 이유와 눈뜨고 코 베어가는 미국의 팁 문화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심슨으로 보는 우리나라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미국 문화 탑 10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맨손 체조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호머.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대피하는데요. 결국 턱 끝까지 쫓아온 회사 관계자들. 과연 호머는 어디에 숨었을까요? 정답은 변기 위. 결국 끌려나가는 호머의 모습으로 마무리. 미국 여행 가면 깜짝 놀란다는 이곳, 바로 공중 화장실. 와 바닥 아래로 발이 다 보이는 미쳐버린 광경. 보이는 그대로 역한 사람 말소리가 다 들리고요. 앉아서 볼일 보는데 역한 사람 움직임이 다 보이고요. 신발 모양, 양말 색깔, 뭐 신었는지도 한눈에 다 보입니다. 실제로 화제가 되었던 이 영상들.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들어온 남자아이. 손 좀 씻고 싶은데 세면대 위로 들어달라며 부탁하는데요. 당황할 틈도 없이 화장실 칸으로 들어와 버렸죠. 어색한 기류도 잠시. 아이는 마음대로 문을 벌컥 열고 나가버립니다. 이외에도 역한에서 강아지가 마음대로 건너온다든지, 화장실 위 칸으로 대형견이 뛰어오른다든지, 미국의 공중 화장실은 프라이버시 따윈 1도 없습니다.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문틈입니다. 이 정도면 굳이 문을 왜 닫지 싶을 정도로 넓게 벌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공중 화장실의 문틈은 좌우 기준으로 1cm에서 많게는 5cm까지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금 장치조차 너무 허술한 경우가 태반인지라 갑자기 누가 문고리를 흔들면 그대로 열릴 수도 있다는 게 함정.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 비용 절감. 미국의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조립식 칸막이 구조를 사용합니다. 조립식 모듈 기성품을 가져다 끼우기만 하면 끝. 공사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 유지보수도 간단하니 말해 뭐해. 넓은 땅덩어리와 수많은 인구를 감당하려면 조립식이 찰떡이었죠. 두 번째, 장기 점유 방지. 공공장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임시 주거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지하철역, 공원, 패스트푸드점 등 공중 화장실이 있는 공간에서 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노숙인이 화장실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거나 아예 잠드는 경우, 복용이나 불법 약물 주입행위, 불법행위 은폐 공간 이를 막기 위한 프라이버시 최소화, 불편함 최대화 전략이 적용된 거죠. 특히 공공시설에서는 긴급상황 대응이 항상 기본값인데요. 실제 2023년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노숙인이 공중 화장실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었는데 문틈 사이로 보이던 신발과 움직임 없음 덕분에 직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생명구조에 성공하기도 했으며, 이외에도 공중 화장실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죠.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네요.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바트. 최고의 봄방학을 선사할 티켓이라나 뭐라나. 어째 벌써부터 쎄한 느낌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를 빌려버린 아이들. 그리고 바트는 비디오 게임에서 갈고 닦은 그 운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신나게 달리는 녀석들. 화려한 도심의 도로를 지나 옥수수 가득한 농촌의 아스팔트를 지나 중간중간 아이스크림도 먹고 노숙자도 태워주고, 나름 나쁘지 않았던 봄방학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 미성년자가 운전이라니 감히 상상도 못하겠지만요. 미국은 16세도 운전을 배우고 제한된 조건 안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단일 기준을 갖는 대신 각 주가 자치적으로 면허 발급 기준을 정하는데요.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미국 드라마나 영화 속 10대들이 직접 차를 몰고 나가는 장면들. 알고 보면 현실 고증 100%인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은 땅도 넓고 대중교통은 부실해서 차 없인 아무데도 못 간다는 말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미국 10대들은 자연스럽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더구나 주민등록증 같은 범국가적 강제 발급 아이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이꼴 사실상 유일한 카드형 신분증. 운전면허를 빠르게 따려는 분위기이죠. 미국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취득 방법은 이렇습니다. 14세에서 16세가 되면 학습자 면허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은 배우고 싶고 아직 단독주행은 안 되는 단계로 교통표지판, 기본규칙, 음주운전 위험성 등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반드시 면허 있는 성인이 옆에 동승해야 하며, 야간운전 절대 금지, 고속도로 금지, 연습운전 50시간 기록 등 마치 실전 운전 같은 튜토리얼 단계의 포지션이라는. 특이한 점은 주마다 시험 난이도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이 복잡할 주일수록 어렵게 나오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주들은 쉽게 나온다는 게 디폴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청소년 운전자들의 사고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16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운전자는 20대 성인 운전자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사고의 30%가
10%가량은 음주와 관련이 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주마다 교통단속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도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이죠. 미성년자의 운전면허라니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랑의 날을 맞아 가족들을 위해 선물을 한가득 준비한 마지. 호머는 사랑을 받고 싶은 고민형을, 바트는 뽀뽀하면 음악이 흘러나오는 호박 등 딱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요. 그래도 사랑의 날인 만큼 신나게 웃고 즐깁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한 선물 포장지와 박스들. 뭐 이리 쓰레기가 많은 건지 넘치기 일보 직전인데요. 손으로 꾹꾹 눌러보고 발로 꽉꽉 밟아도 줄어들 기미는 없죠. 그리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 탑. 그때 마침 밖에서 들리는 청소차의 경적 소리. 호머는 쓰레기를 처분하려고 했지만요, 간발의 차로 실패. 결국 임시방편으로 집 앞마당에 쓰레기를 쌓아두기로 합니다. 며칠 뒤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호머네 집. 동네는 악취로 뒤덮였고요. 매개의 음가기저귀는 작은 산처럼 쌓였다는. 결국 사랑의 날은 악취의 날로 고통받는 걸로 마무리. 우리나라에선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다 따로 버리지만요,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페트병도 피자 상자도 치킨뼈도 그냥 한 통에 휙 분리수거하며 있는 곳을 찾는 게 더 힘듭니다. 시장조사기업 스태티스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동일하게 59%인 반면 미국은 그 절반 수준인 26%로 최대 쓰레기 생산국이지만 재활용 비중은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통계를 보였는데요. 앞서 보았듯 분리배출은커녕 청소차가 와도 그저 한 덩어리 쓰레기로 수거될 뿐 미국의 일부주는 아예 재활용 제도가 정착되지도 않았고요. 있더라도 복잡하거나 관리가 느슨해서 아예 안 하는 편이 속편하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죠. 이 숫자의 충격적인 비밀을 아시나요? 네, 바로 미국인 한 명이 1년에 배출하는 쓰레기 양입니다. 실제로 미국인 한 명이 하루에 약 2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773kg에 육박.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무려 소형차 한 대 무게와 맞먹는 수준. 게다가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명이 넘는다는 걸 감안하면 그 쓰레기의 총량은 아예 어마어마하죠. 우와? 그렇다면 왜 미국인들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쓰레기 처리도 결국은 돈이기 때문인데요. 쓰레기 소각과 재활용이 메릿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 넓은 땅을 활용해 쓰레기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었죠. 물론 미국에도 연방법과 주법에 쓰레기 처리 기준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성이 제로. 어떤 도시는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어떤 도시는 아예 관심이 없기도 하죠. 네, 정책이 제멋대로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들여 분리수거를 해도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가 태반인지라 재활용 쓰레기를 한 대 모아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죠.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공통하게 살 오른지 보셨나요? 미국 대도시에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미국의 허술한 쓰레기 정책은 쥐를 들끓게 만들었는데요. 지하철역, 공원, 식당 뒷골목, 쥐들에겐 그냥 홈그라운드. 한복판 거리에서도 쓰레기 봉투를 파헤치는 게 일상이죠. 쥐 박멸 책임자 임명, 야간 쓰레기 배출 제한, 음식물 전용통 도입, 건물 외벽 틈새 차단 사업 등 쥐를 몰아내기 위한 퇴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노숙인 인구 증가와 쓰레기 방치가 맞물리며 쥐와 함께 벌레 문제도 심화되는 중이라고. 분리수거가 일상이 아니라니 부디 우리나라는 깨끗한 길거리를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심슨을 보다 보면 오는 특이점.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우산을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건데요. 호머, 마지, 마을 사람들 그 누구 하나 우산들 생각조차 안 하고요. 옷 좀 젖었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피하지도 않고요. 폭우가 아닌 이상 파티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 않죠. 오히려 비 오는 날에도 바베큐 굽고 잔디밭에서 뛰어놉니다. 비가 오면 우산 쓰는 게 당연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을 포함한 서양에서는 웬만한 비에는 우산을 쓰지 않는 게 국룰입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아니 옷이 흠뻑 젖고 있는데도 우산을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모습인데요.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안 쓴다, 우산을 보관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 우산보다 우비나 후드티가 편하다 등 우산을 쓰지 않는 이유야 다양하다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느낌이죠. 이 밖에도 우산을 잘 쓰지 않는 데에는 여러가지 썰이 존재합니다. 첫째,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설. 기원전 3000년경 우산은 원래 비를 막기 위한 도구가 아닌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등장했습니다.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태양을 피하려고 사용했는데요. 고대 중국도 마찬가지. 우산은 해를 가리기 위한 왕실 전용 아이템이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 시절 우산은 귀족들이 직접 들지 않았다는 점으로 항상 하인이 대신 들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즉 우산은 한때 귀족이 직접 들기엔 덕에 맞지 않는 물건으로 취급되었으며 오히려 하인들이나 쓰는 도구라는 인식이 강했죠. 결정적으로 우산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엄브렐러. 이 단어는 라틴어 엄브라. 애초에 우산이라는 물건은 비보다는 그림자를 만드는 도구였던 셈 때문에 이런 배경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지금도 우산을 좀 불편한 물건처럼 여기는 문화가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둘째, 마초 문화 썰. 우산을 쓰는 걸 남자답지 않다고 여기는 건 미국 내에서 오래된 마초 문화 고정관념과 연결됩니다. 진짜 남자라면 빗 따위는 맞고 다닌다, 우산 쓰는 건 너무 여성스러워 보인다 등 터프함을 쿨함처럼 소비하는 시기가 있었던 거죠. 이런 마초적 인식 덕분에 한동안 남성들 사이에선 우산을 쓰는 게 마치 남자답지 못한 행동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며 게이 같다는 농담도 종종 섞이기도 했죠. 셋째, 인식의 사회설. 비 맞으면 감기 걸려, 한성비니까 조심해, 잘 모은다,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서양, 특히 미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비는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 대체로 피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낮다 보니 비가 오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산 없이도 당당하게 비를 맞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거죠. 그래도 저는요, 우산은 꼭 들고 다니면 좋겠네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에디. 오래된 책 냄새를 좋아한다니 이 친구 좀 특이한데? 리사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에디. 며칠 뒤 에디의 생일 파티 초대장에 도착합니다. 비록 둘이 안지는 하루밖에 안 됐지만요, 근데 이상하게도 에디와는 절친될 것 같은 느낌이죠. 무슨 본격적인 생일 파티가 시작되자마자 에디의 부자 친구들이 리사를 슬슬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리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보고 비웃는 녀석들. 그래도 에디만큼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만 오히려 리사를 조롱하고 동조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리사. 충격. 분명 친구가 될 것 같았는데 다음날은 모른 사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지만요, 너 미국에서는 어제 웃으며 얘기했더라도 다음날 인사도 없이 지나치는 게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이 관계의 초석이지만요, 미국에서는 그 말이 진짜 약속이 아니라면 패스, 그냥 기본 매너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네, 미국에선 관계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는 지인, 그 다음에 일상 친구, 그 후에야 절친으로 발전. 역설적으로 말하면 쌩까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 관계 형성을 원한다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시간 나면 밥 한 끼예요? X. 다음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식사 어때요? 오케이.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 장소, 행동 제한이 들어가야 친구로 발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사실 미국의 쌩까는 문화는 스몰 토크에 영향이 큽니다. 마지가 이웃과 인사를 나눌 때, 호모가 모르는 회사 직원과 잠깐 말을 섞을 때, 그게 바로 스몰 토크인데요. 일상에서는 늘 스몰 토크로 모든 대화를 시작하다 보니 개인적인 대화든 비즈니스로 일을 처리하든 가벼운 대화로 물꼬를 튼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스몰 토크가 발전하게 된 데에는 다문화, 이민 기반 사회의 영향이 큽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만든 이민자의 나라로 언어, 문화, 심지어 인사법이나 거리 개념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해 없이 소통하고 불편 없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바로 스몰 토크였는데요. 친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기 위한 기본 매너로 자리 잡게 된 것. 따라서 미국에서 쌩까인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스몰 토크를 관계 신호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와? 밥 한 끼 먹자라는 말에도 문화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심슨에도 심심하면 등장하는 이 팁, 일명 팁자라 하는데요. 매기가 마지가게에서 잠깐 아르바이트 했을 때도 야무지게 챙겼죠. 해외여행, 특히 미국 여행 가면 가장 이질적인 이 문화, 불만도 장난 아닙니다. 말이 팁이지 사실상 강제인 게요, 별로 친절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 금액도 장난 아니라는, 무려 최종 음식값에 기보에서 20%, 만원짜리 음식을 먹으면 12,000원을 내야 하는 셈. 와우! 신기한 점은요, 팁 강제는 유독 북미권에서만 강요되는 문화입니다. 유럽에도 강제성 띈 나라는 거의 사라졌죠. 대체 왜 이런 문화가 생긴 걸까요? 내용을 알고 나면 조금 씁쓸합니다. 여러 유래설이 있지만요, 가장 유력한 건 중세시대 영국. 귀족들이 감사의 표시로 조금씩 주던 게 미국으로 전래됐다는 썰이죠. 그러던 1933년 미국의 금주령이 떨어지는데요, 매상이 급격히 떨어진 레스토랑들은 종업원 월급을 내리고 손님들에게 팁을 받아 급여를 메꾸게 합니다. 사실상 손님에게 부담을 전가한 건데요, 이게 정착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미국 요식업계 종업원들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13달러. 네, 한화로 3,000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팁으로 최소 6달러 이상 메꿀 거 생각하고 안 주는 건데요, 만약 팁을 안 준다면 직원 생계가 위험한 거죠. 문제는 이 팁 문화가 업주, 종업원, 손님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카드 결제가 대세인 요즘 정산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닌데요, 업주가 가장 많이 신고당하는 이유가 이 팁 때문이죠. 총액으로 나가는 돈은 또이또이인데 절차만 늘어난 셈입니다. 종업원 힘든 건 말해 뭐해, 손님도 괜히 뜯기는 느낌의 불쾌한 건 기본인데요, 종업원 담당 테이블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한 명이 바쁘면 그 사람 올 때까지 10분 이상 기다리는 일도 허다하다고. 이렇게 다 싫어하면 바꾸면 안 돼. 너무 오래된 제도라 쉽게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참, 미국 생활도 쉽지만은 않겠네요.
벌써 숨막히면 안됩니다. 진짜는 파티 문화이거든요. 심슨에서도 프롬 파티 보셨죠? 이건 학생들에게 1년 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무려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데요. 다들 아싸가 되지 않으려고 몇 개월간 준비에 돌입하죠. 첫째, 파트너 구하기. 파티를 무난하게 다녀오려면 파트너는 필수인데요. 이때부터 처절한 눈치 게임이 시작되죠. 애인이 있는 사람은 애인끼리 가지만 아닌 경우 썸에게 고백하거나 이성 친구를 힘들게 구해야 합니다. 둘째, 드레스 구하기. 파트너를 구했다면 파티 준비 돌입. 남자는 정장, 여자는 드레스를 구하는데요. 파티에서 예쁜 드레스 입는 건 여자아이들의 로망. 드레스 대여점이나 싼 드레스 파는 곳도 많지만 거하게 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프롬포즈. 이건 프로포즈와 프롬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보드에다가 프로포즈 문구를 써서 여자 집이나 학교에서 프로포즈를 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합의된 파트너와 해야 망신당하지 않는다고. 넷째, 가서 신나게 놀기. 신나게 춤추다가 프롬킹 뽑히면 축하해주고 끝납니다. 사실 프롬 파티는 학교 주관으로 진행해서 생각보다 건전한데요. 문제는 애프터 파티. 이때 인싸들은 각종 하우스 파티에 초대받고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좀 기빨리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이니까 재밌겠다고요?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1년 내내 파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만 해도 큰 행사인 홈커밍 파티, 시기별로 댄스 파티에 뭐에 넘쳐나죠. 물론 성인들도 파티 즐기는데 정신 없는데요. 각종 생일 파티는 기본이고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추수감사절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할로윈 파티, 이웃 주민끼리 즐기는 블록 파티, 새 집으로 이사할 때 하는 하우스워밍 파티, 수시로 마당에 손님 초대해서 하는 바베큐 파티,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다같이 나눠 먹는 팔럭 파티, 이런 무난한 파티들부터 베이컨 구워 먹는 베이컨 파티, 과거에 아이들 면역력 길러준다고 했던 수드 파티 등 별의별 파티가 다 있습니다. 수준에 안 맞게 파티 열다가 파산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진짜 이렇게 파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역시 인싸들의 세계는 기빨리네요. 의학 처방 보험 취소로 난리가 난 스프링필. 진통제 하나에 3만원, 다들 병도 아껴서 걸리고요. 민간 치료술이 성행을 하죠. 아이디어가 떠오른 호머는 캐나다에서 약을 밀수해오는데 의료보험을 풍자한 에피소드이긴 하지만요, 실제 미국 의료도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크러스티 못지않은 빌런 히버트와 닉, 병원에서 팔다리를 바꿔버리질 않나, 시체에서 장기를 가져오질 않나, 이렇게 큰돈 주고 해도 간단한 시술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틈만 나면 비용을 추가하고요. 시간도 돈이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안습인 건 교정기. 처음엔 켈빈 클라인 향수도 나오는 초고급 교정기를 보여줬지만 심슨 가족은 돈이 없죠. 결국 가격에 맞춰 할 수 있는 교정기 등장. 와우! 악명 높은 미국의 의료시장. 왜 이런 걸까요? 이건 모두 의료보험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에 원래 의료보험이 없던 건 아닙니다.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 제정, 1965년엔 노인 의료보험과 저소득층 의료지원제도가 성립됐죠. 하지만 월남전을 계기로 재정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기본보험만 남겨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보험이 극빈층 만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사보험뿐. 돈돈의 카오스가 열리죠. 대기업의 경우 의료보험을 일부라도 보장해주지만요, 비정규직, 아웃소싱이 많은 미국 특성상 혜택을 받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의료보험 가입하면 되겠네? 말이 쉽죠. 우선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비교적 저렴한 플랜을 들어도 4인 가족 기준 연 2,500만원이 훌쩍 넘고요. 이것도 건강검진, 예방주사 같은 기본적인 부분만 보장, 보상 한도가 넘어가면 그대로 청구됩니다. 여기에 간단한 진료도 30만원, 출산하고 하루 입원하는데 3천만원, 말도 안 되는 병원비가 콜라보하면서 자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죠. 과거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파산의 60%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이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도 많고요. 암 수술을 하더라도 병원비 때문에 바로 다음날 퇴원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괜히 쿠바보다 기대 수명이 낮은 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왜 심슨을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심슨 보면서 불편했던 점, 계속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 나갔다가 그대로 들어오고요. 신발 신고 침대 위에서 뛰기도 하고요. 신발로 실컷 밟은 카페트 위에서 들어눕는 건 물론 거기서 간식까지 먹죠. 아니, 운동화까진 이해하겠는데요. 리사는 버클 달린 구두, 마지는 심지어 하이힐을 신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보다가도 신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엄청 신경 쓰인다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 미국인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외부와 같이 신발을 신고 다니고요. 침대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도 딱히 어색하지 않죠. 호텔 가면 있는 이 이불 있잖아요. 이건 베드스카프로 신발 신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발 올려놓으라고 둔 겁니다. 집에서 마지처럼 하이힐 신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씻고 나오더라도 다시 신발을 신거나 룸시즈로 갈아 신는 게 일반적이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온돌 문화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바닥이 생각보다 엄청 차갑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항상 착용해야 발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죠. 이건 중세 유럽에서부터 이어져온 문화인데요. 내부에서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다 보니 실내에서 신는 신발도 패션화된 영향도 큽니다. 남녀 할 것 없이 구두를 신는 경우도 많고요. 맨발을 부끄러워하는 경향도 크죠. 발을 보이더라도 맨발은 웬만하면 안 보여주려 하고요. 페디큐어라도 꼭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와 위생 개념이 다른 것도 한몫했는데요. 바닥은 원래 더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집바닥에도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고요. 신발이나 밖에 흙먼지로 바닥이나 카펫이 더러워져도 매일 청소하지도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바닥에 잘 앉지 않고 식탁, 소파, 의자, 침대에서 생활하는 게 국룰입니다. 또한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도 한몫했는데요. 마당이 딸린 집이 많은 특성상 집 생활권이 방이나 거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마당, 차고 등 반경이 내부로 넓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일이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하기 워낙 불편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더러운 게 많이 묻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게 위생상 좋은 건 아닙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고요. 미국도 코시국이 지난 후에 신발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요즘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꼭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 벗어야 하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도 위생상 벗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난리인 마약 사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요,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관련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더 심각하다는 것. 심슨에도 틈만 나면 약을 하는 듯한 묘사가 나오죠.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밈. 이렇게 개그 소재로 써먹는 건 기본이고요. 호머가 취하는 장면도 틈만 나면 나오고, 도넛을 약처럼 주입하는 것도 개그 소재로 나올 정도로 일반적이죠. 마지가 약에 취하는 장면, 심지어 미성년자인 바트가 취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기서 궁금증, 정말 미국에서는 약이 이렇게 일상적일까? 어느 정도 예스! 미국도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민족도 다양하다 보니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접하기 쉬운 환경인 건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파티 문화, 파티와 약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파티에서 이렇게 컵을 들고 다니는 이유, 잠깐 놓고 간 사이에 약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사실상 약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게 현실. 현재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 무려 21개 주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죠. 뉴욕만 가봐도 길거리에 대마 냄새가 풀풀 풍기고요. 길 가다가 이런 대마 전문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비합법적인 판매점은 합법 판매점의 수십 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올리브영인 드럭스토어에서 대마 캔디 판매하는 건 쉽게 볼 수 있고요. 불법적으로 제조한 마약 젤리들, 일반 젤리와 구분가지 않을 정도라 관련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그럼 대체 왜 합법화했느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졌으니 양지로 끌고 와 관리하면서 세금이라도 거두려는 목적이었죠. 대마 정도면 중독성이 없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약 중독의 시작이기 때문. 게다가 불법 판매점에서 파는 것은 함량이 높아 웬만한 마약 뺨치는 유해함과 중독성을 보여주죠. 이렇게 자의로 약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중독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싼 미국, 웬만큼 아픈 건 약국에서 진통제 받고 견디는 게 일반적인데요. 문제는 이 진통제에 강력한 마약 성분이 들었다는 것. 별것 아닌 증상에도 이런 마약성 진통제들을 처방하니 자신도 모른 채 중독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중독성이 강하고 금단 증상이 심해 계속 사 먹다가 저렴한 불법 마약을 구매해 중독되는 거죠. 바트가 약인 줄 알고 먹었다가 중독된 이 편, 그냥 개그로만 보기에는 씁쓸한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약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미국. 경찰이 단속하기에는 너무 많아 지역마다 이런 마약거리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초장에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시나 꿀잼인 심슨 속 미국 문화, 특히 팀 문화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는 절대 도입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심슨 속 미국 디저트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보러 가가메?